그러니까 뭐 서울에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서울 집값 올라가니까 저 서울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욕하고 뭐 서울에 뭐 50대, 60대가 지금 집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5, 60대들이 집을 안 팔고 서울을 떠나주지 않으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 이게 하도 똘똘한 한 채를 이제 강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대 갈등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70대 정도 되셨으면 이제 그만 욕심 부리시고 이제 서울을 떠나시죠. 뭐 이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위험한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70대고 50대고 30대고 어디든지 살고 싶은 동네는 살아도 되는 거예요. 살아도 되는데 거기에 사는 거에 대해서 합당한 비용이나 합당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반대로 내가 옛날에 집을 사놨기 때문에 난 여기서 영원히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문제고요. 또 반대로 나는 젊으니까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정된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의자가 2개밖에 없는데 사람이 1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그 2개의 의자를 먼저 차지한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의 근간입니다. 근간이고 이게 시장 경제인 거죠. 그러니까 의자가 10개가 있으면 10명이 모두 다 앉으면 되는데 의자가 10개가 있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뭐든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쏠림이 있기 마련이고 그 쏠림이 있을 때 항상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 이 부족한 거를 그러면 공평하게 나눌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순서를 정하자. 순위를 정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 원시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원시 시절 때는 힘이 제일 센 순서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육이 제일 많고 내가 싸움을 제일 잘하면 그 의자 2개를 먼저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야만의 시대였던 거지. 야만의 시대. 이 야만의 시대가 여러분들 살기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야만의 시대가 되면요, 이제 무법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무법의 시대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당연히 약자들은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1번 공산주의. 자, 그러면은 의자가 2개야? 그럼 의자 2개 아무도 갖지 마. 아무도 갖지 말고, 야, 너네는 따로 옆에다가 돗자리 다 깔어. 니네 돗자리 깔고 다 10명 다 앉아. 이 2개는 당이 가져간다.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다. 그러지 말고, 자,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되니까 이 2개의 의자는 제일 능력이 많은 사람이 가져가자. 돈이 많은 사람이 가져가자.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가져가자. 이게 어찌 보면 시장 경제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돈 많이 벌고 뭐 공부를 하든 뭐 어떻게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돈 많이 벌어서 나도 저 좋은 의자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가져가야지 라는 게 이 자본주의를 돌리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야근까지 해가면서 돈을 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룰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개가 있고요. 180만 개 중에서 소위 말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게 한 3분의 1 정도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60만 채 정도를 가지고 전 국민 5천만 명이 다 거기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기엔 누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이 살아야 된다. 2번,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이 살아야 된다. 3번,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 3번은 이미 안 되잖아요. 서울에 직장이 너무 많으니까. 4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공정한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봐요. 돈 많은 사람. 자,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의 기준은 뭘까? 옛날에 샀던 사람이 집값이 올랐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사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확하게는 돈을 많이 번 것도 있지만 그 유지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살아야죠. 유지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유지비를 낼 수 없는 사람이 거기서 살면은 그냥 선점한 거잖아요. 그 동네를 선점했기 때문에 내가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유지비라는 게 뭘까? 그게 보유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내라. 보유세를 낼 수 있으면 거기서 살아라. 다만 사고 팔고 할 때 세금을 거의 걷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보유세만 잘 내고 살면 사는 거고, 그럼 보유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들어와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유세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팔고 또 나가셨다가 돈 많이 벌게 되시면 다시 들어오세요 라는 게 순환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라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부자가 된 사람들도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반대로 나는 뭐 몇십 년 전에 선점한 분들도 있죠. 그냥 선점했는데 거기 땅값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자산으로는 부자예요. 그렇지만 소득이 낮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집을 팔고 좀 나가게도 해드려야 돼요. 나가게도 해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분도 그게 전 재산인데 여기서 뭐 팔면서 세금 다 뜯기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들도 좀 나가실 수 있고, 반대로 또 돈 번 뭐 신흥 세력의 어떤 뭐 신흥 청년들이 또 거기서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선점한 거는 해안 아닙니까? 아니죠. 땅이라는 거는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사버리면 그거를 안 팔면은 교환이 안 돼요.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뭐 어느 정도 뭐 웃돈 주고 누가 사겠다고 하면 팔고 나가기도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클이 도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살 때 취득세도 많이 내고, 보유했다고 또 양도세도 내고, 뭐 보유세 자체도 올리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노인분들도 이걸 팔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딜 뭐 이동할 수도 없고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어떤 그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욕해요. 대상자를 욕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문제라고 하니까 다주택자를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주택자가 있어야 되는지 그 구조를 판단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은. 지금도 보세요. 지금 막 그 강남의 아파트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막 사가지고 뭐 집을 뭐 현금 주고 들어갔네 하면은 그 사람들을 엄청 욕해요. 엄청 욕합니다. 쟤네들은 뭐 탈세해서 돈 벌었네 하면서 막 욕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탈세해서 벌었는지 그냥 잘 벌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냥 뭐 비싼 집 샀대 그럼 욕합니다. 비싼 집 사가지고 욕해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막 욕합니다. 응? 노인이 돼가지고 왜 안 나가냐고 막 막 안 나가냐고 욕해. 그리고 막 압구정에다가 임대 아파트 넣으라고 막. 아니, 압구정동에 임대 아파트가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압구정 그 막 60억, 80억, 100억 하는데 신혼부부가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신혼부부를 왜 살게 해야 되죠? 거꾸로. 왜 신혼부부는 압구정에 살면 안 되나요? 그게 룰을 깨는 거라고. 그게 룰을 깨는 거잖아요. 아니, 압구정 길 건너에 있는 빌라에 살아도 되잖아요. 왜 굳이 그 비싼 땅에 그 좋은 동네에 그 엄청난 고부가 가치의 물건을 젊다는 이유로, 뭐 아기가 있다는 이유로 왜 살아야 되는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그 비싼 가치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임대주택을 여러 개를 사야죠. 여러 개를 사가지고 다수에게 혜택을 줘야겠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보다는 나도 거기 살고 싶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나는 거기 못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좀 공정한 룰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없는 부모들이 폭동 일으켜서 못할 겁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이랑 건보료 뜯을 생각만 가득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뭐 세금을 걷는 거는 저는 뭐 어느 정도 뭐 필요하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세금은 걷어도 된다는 주의입니다. 근데 세금이야말로 공정하게 걷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공정하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맞는데 정확하게는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내는 게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들은 거의 북유럽 수준으로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혜택은 북유럽 수준이 아니에요. 혜택은 개발도상국 수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부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엄청나게 북유럽처럼 내는데 뭐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불만이 많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내면 그래, 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그냥 억울해도 뭐 욕하면서 내겠는데, 이상하게 안 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안 내는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스웨덴은 알바를 해도 35%인가 세금을 내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 35만 원을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경악을 할 겁니다. 아니, 내가 알바해가지고 100만 원 버는데 거기서 나라에서 35만 원을 떼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막 분노하실 텐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해요. 특히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 나라들은 다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일본도 세금을 많이 내요. 일본도 저점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원래 국가라는 제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어떻게 되죠?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세금 내는 사람들이 되게 불만이 많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일수록 세금을 막 너무 막 어마무시하게 막 내게 하고 거의 뭐 가혹할 수준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인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 내가 세금 많이 낼 수도 있지 뭐. 그러면은 내가 세금 많이 냈으니까 내가 세금 많이 낸 거를 그러면은 인정해주고 나한테 그래도 고마워라도 해줘라. 근데 우리나라 뭐죠? 제일 고생하고 제일 뭔가 기여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 군인들도 인정 안 하죠. 경찰들 고생하는 것도 인정 안 하죠. 뭐 다들 고생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압니다. 그리고 뭔가 고생 안 하고 편한 데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 막 욕해. 그러니까 결국에 부자들이 돈 벌어서 세금 다 내서 그걸로 복지 정책 하는데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부자들을 막 욕합니다. 왜냐면은 그 부자들이 뭐 편법 쓰잖아요. 뭐 부자들이 뭐 상속세 안 내려고 막 다 하잖아요. 상속세가 60%니까. 상속세를 60% 내라고 하니까 편법도 쓰고 불법도 쓰는 거죠. 본인 재산의 60% 내라고 하시면 본인이 편법 안 쓸 겁니까? 아니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2억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2억의 60%인 1억 2천을 기부하고 우리 애한테는 8천만 원만 주고 저는 가겠습니다. 뭐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2억을 가지고 있지만 3억을 갖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막 돈이 많으니까 세금 60% 내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낼 수도 있다고 칩시다. 세금 60%낼 수도 있어. 그럼 냈으니까 그래, 고생 많으셨네요. 뭐 제가 뭐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일가, 그 삼성 일가가 지금 상속세 12조 내려고 지금 담보대출 받았죠. 집 팔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인 사람들이 지금 세금 내려고 지금 집을 팔고 막 자산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대출 받아가 이자를 막 몇 조씩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부자들은 편법으로 부자 됐으니까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좀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도 참 모르겠고, 부자는 당연히 세금 내고 가는 거고 나는 세금 안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게 왜 이게 공정한 거고 왜 이게 공평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안타깝다.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설득을 잘하고 국가의 방향을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죠. 왜냐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되게 어찌 보면은 이제 어렵지만 뭐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모여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잘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방향이 틀려지면, 잘 안 되면 결국에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나면은 또 떠나는 사람 보고 막 잘 가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떠나면 안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 뭔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막 쓰는 거 자체가 돌고 돌아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일자리도 만들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부라는 게 있죠. 돈이라는 게 나라 밖으로 나갈수록 그 나라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고, 이 국부라는 게 그러니까 돈이 나라로 막 들어올수록 그 국민들이 잘 살게 됩니다. 물론 그 잘 사는 거가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가장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은 조금 잘 살고 뭐 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은 많이 잘 살게 되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나라가 다 잘 살게 되는 건 맞아요. 물론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 박탈감이 싫다고 다 같이 가난해집시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좋은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게 다른 나라가 잘 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기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다른 나라로 부자들이 가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부자대라고 막 부자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한텐 좋은 게 아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열심히 또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들 좀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부자 편 든다고 그래. 그러니까 막 이게 답답하죠. 이게 진짜. 뭐 부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의자가 부족할 때는 부자가 그 의자를 갖는 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보다 부자가 되길 원하면서 그 누구보다 부자를 욕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나는 부자 될 거지만 이 부자들이 없어져야지 내가 부자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는 되지가 않는다. 부자들을 인정하고 저 부자들을 따라해서 내가 더 부자 돼야지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야지 부자가 될까 말까 하는데 대부분은 저 부자가 없다면 내가 부자가 될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가 그 집을 팔아야 내가 그 집을 갖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못 갖는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현 정부가 또 이제 공공임대 뭐 이런 걸 위주로 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공임대도 필요하죠. 공공임대도 필요한데 공공임대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지금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거든요. 신축 아파트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거는 막으면서 공공임대를 많이 올리겠다고 하면 진짜 안 좋거든요.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역세권에 그 청년주택, 청년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역세권 가면은 엄청 뚱뚱한 건물들이 있어요. 엄청 뚱뚱해. 그래가지고 밖에서 보면 무슨 오피스 건물인가 같은데 보면은 그 엄청 잘게 쪼개놔가지고 막 한 7평, 4평 그러니까 면적은 고시원인데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임대주택을 지어놓습니다. 막 용적률 막 400%, 800%, 막 900% 해가지고 엄청 빽빽하게 지어놔요. 근데 당연히 뭐 청년 세대 뭐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니까 주차장도 뭐 거의 없고요. 그리고 뭐 밑에는 이제 뭐 편의점이랑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역세권에다가 막 그런 거 올리거든요. 물론 역세권에 청년들이 살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저라면 거기를 역세권을 더 고밀 개발을 하고 비싸게 개발을 해가지고 부자들한테 판 다음에 그 판 돈을 가지고 그 역세권에서 조금 먼 곳 그러니까 뭐 마을버스로 뭐 한 10에서 15분 정도. 그렇지만 역세권에 가기는 괜찮은 정도의 동네에다가 지금처럼 뭐 정말 막 4평짜리를 뭐 500세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한 18평에서 한 20평짜리를 한 2000세대를 공급을 해야죠. 그게 훨씬 더 이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런 방향으로 잘 안 가.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역에 붙어 있는 동네에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역에 왜 붙어 있어야 되지, 청년들은? 그러니까 내가 청년이라고 역세권에 왜 살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청년은 왜 역세권에 못 사나요? 원래 못 살아. 청년들은 원래 역세권에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역세권에 와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열심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청년인데 왜 역세권에 못 살죠?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래 청년은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행복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를 막 엄청 싸게 빌려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청년들을 위하는 것인가? 좀 답답합니다. 왜냐면은 청년 세대한테 저렴하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게 그 청년을 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분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한 17평, 18평 되는 아파트에 월세 10만 원 내고 살아요. 월세 10만 원에 아파트를 삽니다. 신축으로. 그러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좋은 퀄리티의 주택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그게 디폴트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라는 거를 높여버리는 순간 기준이 높아지면은 내려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주택에서 월세 10만 원 내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뭐 도심지에 와가지고 고시원 얻으려면은 고시원도 막 40만 원, 5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미쳤다고 그거를 고시원 와서 살겠습니까? 나는 10만 원으로 아파트 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죠. 근데 이 행복주택 이런 것들은 소득 제한도 있고 뭐 재산 제한도 있고 뭐 무주택자여야 되고 막 이런 그 복잡한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발전하려는 욕구가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잘 짜가지고 잘 짜서 다들 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뭔가 다들 좀 파이팅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를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하고 잘하는 사람이 더 부자도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거라기보다는 모르겠어. 요즘엔 약간 좀 목소리 크면 다 해주고 하는 느낌이 많습니다.